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아트 그룹 램퍼스의 이정윤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는 미디어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미디어 작품들이 전시되는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관을 만들어서 예술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일을 합니다. 미디어 아트를 정의해보자면 디지털 미디어 기술과 다양하게 아웃풋 형태를 활용해서 우리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없는 어떤 경험들, 초현실적인 경험과 예술적 감성을 더해서 사람들에게 공간 기반의 경험을 창출해내는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분야는 기존 예술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인터랙티브한 참여가 가능하고, 그리고 좀 더 대중을 향해 있는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있다 보니까 좀 더 몰입할 수 있고, 그것을 실감 미디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 분야가 좀 더 계속 육성돼 가고 있습니다. 쉽게 떠올리실 수 있는 작품 중에는 그 삼성역의 코엑스 미디어가 이렇게 L자형으로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올해 거기에 국가유산을 소재로 한 착시 컨텐츠를 상영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L자형 그 코엑스 미디어가 여러 형태의 컨텐츠로 혹은 작품으로 사람들에게 미디어 아트를 대중화시켰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죠. 우리가 오늘 나눠볼 가장 큰 주제는 이 시대, 디지털 시대에서 예술을 소비하는 방식과 예술을 어떻게 소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술의 소비 방식이라고 한다면 조금 어려운 단어의 조합 같긴 하지만 너무나 당연한 어떤 문화 같은 거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미디어 매체 기술이 계속 발전했고 정보화 시대를 거듭했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당연해진 거죠. 우리 일상 속으로 깊게 들어온 예술 소비의 영역이 결국은 최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핫플레이스라고 말하는데, 핫플레이스의 그 팝업존이라던가, 팝업도 일종의 전시 형태가 될 텐데요. 공간 기반의 경험 형태가 예술로 변모되는 이 과정이 예술 시장을 강화시키고 있다라고 생각 판단하고 있어요. 젊은 세대들의 어떤 이런 예술에 대한 태도 혹은 수용하는 자세가 너무나 당연시 여겨서 우리가 오히려 이 예술이라든가 혹은 저희가 지금 주로 얘기하고자 하는 미디어 아트라든가를 좀 특별 취급하는 바가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이 시장이 굉장히 좋은 상승 곡선을 이뤄가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도 그러거니와 시장 반응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최근에 론뮤직 전시가 개최되었는데 벌써 몇 주 만에 21만 관람객 동원 수가 이뤄졌다라는 유의미한 숫자가 기록되고 있고요. 기억하고 있는 재미있는 전시 중에, 큰 전시 중에는 이건희 컬렉션이라든가 그 외에도 굉장히 크고 많은 전시들이 열광적인 반응으로 지금 성공리에 마무리했다라는 거죠. 저도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서 저야 관련 종사자이기도 하고 관련 전공자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었지만 한국인들이 이렇게 예술 시장에 관심이 많았나 싶을 정도로 좀 놀라운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죠. 저는 이제 의미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대로 한국 이 전시관을 소비하는 형태에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메이저한 전시가 오픈을 했을 때 매진이 되는 속도라던가 관람객이 동원될 때 줄을 서는 어떤 질서라던가 이런 건 굉장히 성숙하고 굉장히 반응이 좋거든요. 근데 반면 전시장에서 머물면서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모순적이기도 한데 이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예술 영역이라는 특수성, 그러니까 그 좀 난해함이 섞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작가여서 내가 사전 조사라던가 혹은 미리 알고 있는 정보가 이렇게 같이 맞닥뜨려서 이해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그리고 알고 가더라도 어느 정도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 약간 예술 감상의 낙오가 발생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좋았다 혹은 그 정도로 마무리되는 거죠. 근데 정말 좋은 전시는 이 사유화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전시와 혹은 작품과 나와의 굉장히 릴레이션십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좋은 전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이 일어나려면 큐레이팅이 일단 굉장히 성숙해야 하고, 그리고 작품도 당연히 오리지널리티가 굉장히 좋아야 하지만 이 작품을 어떻게 이 시대에 맞게 만들지에 대한 과제도 분명히 풀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좀 오늘 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0년 초반부터 전국에 새로 설립된 전시관 박물관의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 모든 권역에 균형 있게 확산되고 있고, 이로 인한 예술 문화의 인프라가 가속이 붙어 가고 있다라고들 말씀들 하세요. 더군다나 과거에 그 이런 전시관에서 다뤄져 있던 전형적인 어떤 주제들이 있는데, 뭐 역사라든가 자연사라든가 어떤 인류 아카이빙에 대한 큰 대담을 담았다면, 지금은 조금 더 트렌드한 시대의 어떤 분위기에 부응하는 주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과감하게 어떤 인물에 대한 혹은 현대 미술 혹은 디자인,
그리고 최첨단 과학 기술을 다루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이 시대에 부응하는 미디어 아트라는 방식과 체험형 전시가 큰 호응을 얻게 되기도 하죠. 그 중에서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미디어 아트나 인터랙티브와 체험형 전시관이 증가함에 따라서 관람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기도 했고 이 만족도는 곧 SNS 피드로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경험했던 굉장히 소중하고 재밌었던 경험을 디지털 게시물로 업로드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홍보 효과도 누리게 됐지만 그런 형태 자체가 마치 우리가 뭐 운동을 하고 이 단백질 섭취까지가 운동이라고 정의하는 것처럼 이 모든 과정들이 관람객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한 경험들이라고 많이들 말씀들을 해주시고 있죠. 이 미디어 아트라는 어떤 영역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미디어 아트의 짧은 이 역사라고 하면 역사를 제너레이션 디바이딩을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처음 1세대로 취급할 수 있는 건 아마 미디어 아트라는 영역 자체의 태동기라고 좀 정의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시기적으로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한 2000년 10년 전까지의 기간대 제 기억으로는 물론 그 전에도 크고 작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이런 메이저한 무대에서 처음 선보였던 건 예술의 전당 방고 미디어 아트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미디어 아트 전시를 굉장히 흥미롭게 조금 제 개인 취향도 있고 해서 전시를 보러 갔는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관람하는 관객 수가 너무 많았어요. 정말 관람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얘기가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첫인상은 그 정말 스케일감 있는 공간 그리고 층고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공간이 일단 어두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전시장이 돈을 받고 이렇게 어두워도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했고 그 어두운 공간에서 그 방고의 마스터피스가 밝게 빛나고 있었던 게 가장 만족이 컸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방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방고의 작품을 이렇게 미디어한테로 만났던 그 경험이 저한테는 호감이었고 이후에 2010년도를 기점으로 이 미디어 아트라는 개념은 대기업에서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때는 그 미디어 아트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는 않았어요. 미디어 아트라고 그때 썼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가 활용했던 단어는 뉴미디어 혹은 전시 디자인, 전시 컨텐츠 이런 용어를 썼는데 우리의 영역과 조금 더 이렇게 서로 침해하지 않는 진짜 순수 작가들을 미디어 아트 작가 혹은 미디어 아티스트라고 우리가 좀 리스펙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대기업은 물론 저도 기업의 대표지만 기업은 이윤 창출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이 결과적으로 유의미한 어떤 도달하려고 하는 목표를 위해서 가장 시대에 부응하는 어떤 툴로서 미디어 아트를 활용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 미디어 아트 컨텐츠 혹은 기획을 통해서 년에 한 번밖에 안 열리는 굉장히 국제적인 포럼이나 전시를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CES나 MWC 같은 국제 포럼 전시를 무대를 통해서 이런 기업의 어떤 철학이나 메시지를 전했던 거죠.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던 어떤 툴이었던 건 확실하고요. 저희도 과거에 그 당시에는 대기업 클라이언트 잡을 주력적으로 했기 때문에 더 많이 제가 봤죠. 일례로 MWC는 그 바르셀로나에서 매년 개최되는데 저희가 대기업의 어떤 서비스를 홍보하는 메인 어트랙터를 저희가 맡아서 제작을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코엑스의 몇 배가 되는 공간에서 정말 세계 유수 기업들이 다 모입니다. 한데 모입니다. 저희가 담당했었던 대기업도 세계적인 기업이었고요. 근데 이 기업이 새로 출시하는 서비스를 미디어 아트 쇼 형태로 저희가 기획 제작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미디어 아트 전시관은 이제 B2C다 보니까 일반 대중들이 타겟이라면 그런 포럼이라든가 대형 전시는 타겟이 거의 기자들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각국에서 기자들이 많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물론 이런 컨텐츠라든가 이런 기획물을 만들어낸 크리에이터들도 당연히 오고요. 물론 크리에이터라고 불리진 않았지만 그리고 이 업체 관계자들도 많이 오는데 인구수가 굉장히 많아서요. 그 큰 공간이 굉장히 꽈득 메워지기도 해요. 근데 제가 재밌었던 경험은 저희가 만들어놨던 굉장히 좀 신박한 컨텐츠가 첫날 오픈을 했을 때 대부분의 기자분들이 그 앞에서 스탠바이를 하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좀 있어 보니 낯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크기의 미디어를 활용했고 어떤 사람이 그 미디어를 왔다 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세계관을 막 오고 가며 했던 이 재밌는 방식이 결국은 그 우리가 타겟화했던 기자들과 담당자들의 기립박수까지 이어지는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런 상황이 물론 비즈니스 영역이었고 B2B 사업이었지만 미디어 아트와 많이 닮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박수와 찬사를 받을 때도 뭔가 내가 예술 작가 혹은 어떤 주인공이 되는 기분도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성공 사례가 그 전시가 끝나고 와서도 바로 용산에 있는 그 대기업의 사옥에서 똑같이 전시를 하기도 했던 그러니까 미디어 아트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의
두 번째 세대라고 정의합니다. 이 두 번째 세대는 그 굉장히 빠른 속도의 기술 발전과 그리고 어트랙터의 기능을 굉장히 끌어올렸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세대는요. 지금이야 코로나가 끝나서 너무나 당연하게 일상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이 코로나라는 어찌 보면 큰 사건, 불시와 같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다 단절된 세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 콘텐츠가 굉장히 큰 폭풍 성장을 했었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마스크를 끼더라도 만날 수 없는 세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저희 같은 어떤 업계 종사자, 전문가들은 이미 계약된 혹은 해야 될 일들을 셧다운해서 못하게 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이 돌파구를 계속 찾기도 했고 또 이 완전 다른 사이드의 이 수요자, 경험자 입장에서는 온라인으로 즐기는데 너무나 재미를 느끼긴 했지만 그게 또 과다하게 공급되다 보니 그 이상의 무언가 그리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가장 그 본능적인 공간 경험에 대한 니즈가 강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에너지가 결국은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3세대는 정의해본다면 미디어 아트의 대중화에 큰 기여를 했던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 3세대가 거의 끝나가고 있고 3세대를 넘어선 혹은 3세대를 바꿔줄 어떤 무언가가 이제는 필요한데 저는 지금 세대를 한 3점 몇 세대라고 생각해요. 3.5세대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도착해야 하는 궁극점 4세대는 어디 있을까?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어야 할까를 항상 우리는 고민합니다. 이 고민을 전문가 집단에서는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중요한 그 맥락 중에 하나가 어떤 비즈니스적인 가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디어 아트의 비즈니스적 가치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자면 한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막상 미디어 아트가 우리가 특별하게 취급을 하고 흔히 접할 수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정말 주관을 하고 오픈을 해보니 그 이 컨텐츠를 이 공간을 경험하고자 하는 타겟이 생각보다 넓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이유는 아마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참여형 컨텐츠도 유도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굉장히 순수하게 즐길 수 있는 어떤 엔터테인먼트 기능도 부과시킬 수 있다는 점. 그 힘을 통해서 중장년층의 만족도가 생각보다 상당히 높았다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즈니스적 가치는 타겟이 굉장히 넓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현실적인 실제 구축에 대한 면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그 미디어 아트 작품이 어떤 공간에 그냥 그림처럼 걸리는 형태가 아니라 이 미디어 아트 디지털 작품이 어떤 큐레이팅을 통해서 전시가 되려면 초반부터 그 공간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만들어야 하거든요. 이 과정을 온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초기 기술 투자 비용이 중요합니다. 이 공간 자체를 공간의 특수성에 맞게 설계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정확히 그러니까 그냥 어떤 하드웨어를 부착하고 소프트웨어를 그냥 연결해서도 구현이 되겠지만 정말 그 높은 수준의 그 큐레이팅까지 할 수 있는 미디어 아트 전시전이 이루어지려면 전문 프로그램을 돌리고 정말 숙련자가 이 시뮬레이션 하면서 만들어낸 세팅 값이 필요하거든요. 그 초기 세팅 비용이 조금 들어가긴 하지만 다른 시설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초기 1회 비용만 잘 스머스하게 넘어간다면 그 이후에 어떤 유지 관리 보수에 있어서 굉장히 큰 특장점이 많다라는 점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두 번째 맥락과 맞닿아 있는데요. 이 큰 시설물들이 물론 규모는 차이가 있겠지만 정말 많은 관람객들이 동원되는 큰 시설물이 리뉴얼을 할 시기가 분명히 다가올 텐데 혹은 시기적 리뉴얼이 아니라 이벤트를 맞춰서 리뉴얼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럴 때 이 디지털 파일을 교체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 역시나 유지하고 새롭게 개편하고 새롭게 리뉴얼되는데 굉장히 특장점을 갖고 있다라는 점도 세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을 적용했을 때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디어 아트 시장은 국내에서는 3세대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해외 시장은 생각보다 소수의 국가를 제외한 시장에서는 거의 1세대라고 보셔도 되는 초창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최근에 진행 중인 그 세계 3대 선셋을 자랑하는 보라카이 휴양지에 최초로 미디어 아트 파크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 섬뿐만 아니라 필리핀 전역에서도 이런 규모감이 있는 제대로 된 미디어 아트 시설은 처음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런 것처럼 그 오히려 해외 시장에서 이 미디어 아트 컨텐츠 사업에 대한 관심이 꽤나 깊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정을 소수국가라고는 했지만 이 미디어 아트 시장에 대한 어찌 보면 견인자 역할을 한국이 하고 있다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미디어 아트가 비즈니스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또 이 미디어 아트의 종사자이자 그리고 한 명의 어떤
미디어 아티스트로서 조심해야 되는 점,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미디어 아트라는 용어가 잘 고민해보면 미디어 아트, 결국은 굉장히 초고화된 기술이 중요한 산업이지만 결국은 예술이라는 것입니다. 대형 전시관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초기 비용도 중요하고 부동산 개념도 대연이 혹은 소유니 개념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관람자들이 느끼는 티켓팅하면서 지불해서 만족을 얻는 그 지점은 예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술의 방점을 찍고 이해를 하고 전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가장 중요한 경계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간과 기술의 난이도가 아직은 보편화된 기술이 아니다 보니까 난이도가 좀 높다 보니 이것을 첫 관문을 통과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경우가 더러 많고요. 저희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가장 중요한 관람자 만족도와 연관되어 있는 어떤 컨셉이라던가 던져야 하는 화두라던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어떤 컨텐츠 결과물에 대한 그 에너지를 쓰는 게 상대적으로 뒤로 갈수록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의미를 두었고 멋지게 오픈을 했지만 관람자들은 생각보다 거기에 부응하는 리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한국의 관람자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전달할지 잘 설계하고서 하드웨어와 기술과 공간과 컨텐츠와 컨셉 이 모든 거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인물 혹은 디자이너 혹은 기업이 이 그룹이 이것을 뚝심 있게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점을 조금 저는 시사하고 싶습니다. 우리 일상에 깊게 자리하고 있고 너무나 당연한 이 예술 소비 중에 미디어 아트 이 산업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 가치, 단순히 미디어 아트 전시관을 구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중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컨텐츠로서의 어떤 기능, 생각해보면 과거의 예술은 특권 계층이나 부르주아에게만 허락되었던 영역이 점점 더 대중에게 소비되고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게 참 저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저조차도 수요자 입장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역할에 미디어 아트가 많은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거든요. 계속 이 흐름이 더 건강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게 국가 차원에서든 기업 차원에서든 혹은 우리가 자발적인 디자이너나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든 계속 이 흐름이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져서 새로운 분야로서의 미디어 아트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